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DPI가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사업이 되었는데요. 어쩌면 마지막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국내 장애인 복지나 정책들이 수립이 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그 근거할 수 있는 법안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안이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된 게 벌써 30여 년이 돼 있었고 그동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고 더 큰 거는 그 권리협약에 위반된 법안의 그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그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국내법하고 이게 부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하고 장애인 기본법이라는 타이틀로 두 가지 법안이 이렇게 상정이 됐었는데 그 두 가지 법안 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폐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권리보장법은 이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상징되게 저희가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기본법이 설치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저희 DPI에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출발점으로 오늘 장애인 권리 기본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필요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 개정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걸 논의하고자 오늘의 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어떤 형식들이 거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격상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식이나 절차는 다 이제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초안을 마련해 주신 게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박종훈 변호사님이십니다. 지금 중앙센터에 계시는데 그리고 원래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시기로 한 그 서인환 그 본부장님께서는 갑작스레 좀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사회겸 자정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연맹 DPI 조태웅 실장이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박종훈 변호사님께서 오늘 연구발제를 해주시겠고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우리 권재영 국장님께서 토론자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권익문제연구소 주성희 간사님이 또 나와주셨고요.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석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좀 저희가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그 장애인 권리 기본법 제정에 의한 토론회에 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과 국민의힘 이종석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국회 안에서 힘을 실어 주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들어가겠는데요. 그에 앞서 주제 발표를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박종훈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어서 아마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한 장애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 문건에는 확정된 법률 안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해왔던 이 재정비 과정에서 어떤 법을 중심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 그 다음에 이미 과거에 나왔던 권리기본법,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발제를 하고 다른 분들이 그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토론자들께서 이런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고 보완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거는 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 그 작업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발제문을 보시면 장애인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애인 권리 기본법의 필요성이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2002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2007년에 법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법제사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는 다들 아시겠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법 제정 운동을 펼쳐서 성취해낸 성과, 그래서 그 당사자주의에 의한 운동의 성과라는 것과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혜에서 인권으로라고 하는 세계 장애인 운동사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국내 법으로 그것이 관철되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할 거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러 법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법 제정 역사적 관점에서 법 제정 절차 및 방식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 즉 당사자들이 이 법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안을 만들어내고 정부와 협상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장애인 관련 법 제정 운동에 있어서 시혜의 관점, 주로 복지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인권의 관점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12년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신적인 장애 부분이나 일정 부분은 그때 당시 당사자 운동도 좀 미약한 편이었고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고 평가됐던 부분,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법령이 개별법 형식으로 계속 이제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시혜적인 복지 중심의 법률이 대세였다면 장차법 이후에는 심지어 이제 장애인 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인권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인권적 복지, 복지적 인권이라고 하는 관점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개별 법령은 상당히 이제 각계약진을 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반면에 편의증진법 같이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은 정체되거나 또는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를 못 따라가는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관련 전체 법령 간에 법률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못하고 서로 간섭하게 된다거나 중복된다거나 서로 미루거나 혼선을 빚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에도 편의증진법의 내용을 다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편의증진법의 많은 부분을 이제 유탁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편의증진법이 제대로 개정이 안 되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탁했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서로 좀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졌고 또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인권단체의 욕구나 인권의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실제 법령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해석 적용 또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공고, 법무부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조치 등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대한 태도와 수준 이게 상당히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또 원래 이제 장출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할 때는 제정되었던 그거보다는 상당히 앞서가는 법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정보 협상이나 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꾸준한 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채워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직 이제 멀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특히 장애인 인권과 복지 관련 전체 법령 간에 법률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못하고 서로 간섭하게 되거나 중복되거나 서로 미루거나 혼선을 빚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장애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로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한다거나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거나 장애인 기본법 또는 장애인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이제 그 발제문에 장애인 복지법과 권리보장법과 권리기본법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왔는데요. 장차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발제문의 그 표를 보시면 장애인법의 이념과 법 체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전체적인 이념은 평등과 안전참여. 범주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의 영역, 인권의 범주고 장애인 복지법 같은 경우는 복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인권의 영역에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반 국민들도 다수범자인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복지는 국가기관,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법률로 인권 영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그래서 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차별하지 마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뭐뭐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형식으로 급부명령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장애인 관련 법 체계를 인권법과 복지법이라고 하는 두 개 체제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분화가 된 게 인권법, 복지법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좀 그 상위 개념으로서의 어떤 기본법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미국의 ADA 같은 그런 어떤 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난 게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 권리보장법, 기본법 이 제정 운동 형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일부분 참여를 해봤는데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 저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결과는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안이 근데 대표적으로 양승적 의원 그 대표 발의안이죠. 하나의 법률 속에 인권적 복지, 복지적 인권을 다 구현하려고 했죠. 그 시도 자체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이죠. 하나의 법률에 이거 다 녹여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죠. 이 엄청난 법률을 어떻게 쉽게 통과시키겠어요? 특히나 서로 다른 체계와 이념을 가진 복지와 인권이 하나의 법률에서 같이 규율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인권 영역을 집대성하려는 시도는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이 좀 무거워요. 여러 가지 뭐 차별에 관한 것도 있고 뭐 학대에 관한 것도 들으려고 하고 막 처벌에 관한 막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고 이미 다른 법률에 예를 들어서 장차법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예를 들면 또는 뭐 이제 학대 관련 그 개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진영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구현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이 꼭 이거 별도의 법, 상당히 무거운 그런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애인권리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인권 영역의 기본법이라는 것 자체를 뭐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기본법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선언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큰 틀에서 좋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선언에 멈춰버리면 실효성 없는 법을 왜 만드냐 이런 비판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칙과 본질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자체는 좀 가볍게 갈 수 있고 장애인 관련 여러 법률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선언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씩 관여를 하면서도 이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는 없는데 어떻게 집중하는 게 나을 건가 이제 고민을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면 그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너무 키워가지고 인권과 복지를 총 집대성하게 되면 물론 뭐 독일의 무슨 사회법전처럼 엄청 큰 무게를 가진 거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따지면
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지에 관한 거는 장애인 복지법을, 인권에 관한 건 그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대안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이제 다른 법률과 계속 겹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다 통폐합하고 권리보장법으로 모을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그 정책적 접근을 할 때 복지법만 따로 놔두면 자꾸 복지와 서비스 관점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요거의 기본적인 이념이나 요거를 좀 넣어주면 그러면 이게 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에도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그 상위법이 있다면 그러면 복지법에 대해서도 올바른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옆에 이제 그 인권에 관한 거 당연히 이것이 기본법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복지와 인권을 어우르는 그런 기본법을 개정하는 거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당시에 UN CRPD라고 하는 게 이제 협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에서 CRPD가 어느 정도 이행되냐 맨날 고민하잖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이번에 만약에 기본법을 만든다면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중요한 내용까지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선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도 넣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들을 좀 넣어주면 인권과 복지를 아우르는 그런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근에 장애인 기본법 또는 장애인 권리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권리협약하고 권리기본법, 장애인 권리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민해봤는데,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제가 각 조문을 표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은 이제 조문화 작업을 할 때 구조와 내용은 이 권리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조문,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필요도와 중요성이라고 하는 표의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요거를 주목해 주시면 우리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읽을 때 좋은 말 많고 멋있는 말 많다. 근데 이거가 전부 다 기본법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조문을 볼 때 근데 전문의 어떤 내용은 우리가 장애인 권리 기본법을 만든다면 목적 항에다 좀 넣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뒷부분에 일반 의무 조항이라거나 또는 교육에 관한 거라거나 고용에 관한 거 이거는 직접적으로 기본법으로 끌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협약을 읽는 방식이 조금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읽는 거죠. 기본법을 만든다면 권리협약 가운데 어떤 거가 들어오면 좋겠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른쪽에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발제문 24쪽에 보면 장애인 권리 기본법 제정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3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국내 규범화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 권리 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때 UN CRPD를 근거로 삼는다거나 또는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인권관련 국제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거나 재판 규범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헌법 이론적으로는 그런 국제협약도 국내법을 통해서 적용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참조할 만한 사항, 우리가 이제 법원에 국제 그 인권 규약 같은 거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게 직접 규범이 되지를 않아요. 참조할 뿐이지. 외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국제 기준이 이렇구나. 그러니 이게 이제 국내법적으로 장애인 권리기본법에 들어와 버리면, 상당 부분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먼 미래에 밖에 있는 멋있어만 보이는 협약이 아니고 우리 내부 법안으로, 국내 법으로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내법에 명문화되어야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는 우리 사법 현실상 UN CRPD를 국내법에 끌어들임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UN CRPD 국내 이행과의 관계죠. 우리가 맨날 그 협약을 어떻게 국내 이행 이거 얼마나 된 거냐 맨날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뭐 실제로 여러모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뭐 다 하는데
물론 이제 그만큼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내 법과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원의 임시구제조치가 실제로 판결에 이용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잖아요. 국내법도 그런데 협약을 적용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미법적인 체계를 가졌으면 훨씬 빨랐을 수 있지만 대륙법 체계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국내법에 들어온다면, 중요한 내용을 국내법에 넣어서 그거를 강행시킨다면 그러면 이제 UNCRPD의 국내 이행과의 관계에서 훨씬 고민을 덜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세 번째는 국내법의 수준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국제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UNCRPD 중에 필요한 내용 또 중요한 내용을 국내법인 장애인권리기본법에 명문화시키면 우리 국내법의 수준이 또 장애인 인권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애인권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판단하고, 동시에 그냥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UNCRPD의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24쪽에 장애인권리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가 2017년 장애인 기본법안이죠. 이정명 의원 발대표 발의했던 그거를 이제 쭉 나열해봤어요.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구제안 내용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는 장, 조, 내용, 그 다음에 위측 상단에 협약과 관계, 타 법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제정안, 이렇게 이제 제가 표를 만든 건 아직 이게 완성된 건 아닌데, 협약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이 기본법을 우리가 제정안을 새로 만든다면 협약 중에 어느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기본법과 협약이 잘 결합되었다고 좋은 법이 되는 건 아니고, 국내에는 다른 법령과 어떻게 조촉되거나 갈등하거나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 중복되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정안이 만들어지는데, 제정안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발제문 43쪽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의 대조, 비교 및 추가 보완할 사항을 찾는다. 그리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조율한다. 그 다음에 공청회 의원회법으로 나가는데, 저는 이제 여섯 번째에 전문가 활동가 그룹의 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 또는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각 운동 영역에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신적 장애의 권리 협약에는 이렇게 돼 있고 기본법 초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렇게 결합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최근의 법에 의하면 요것과 이렇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이제 조언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현재 이제 뭐 보통 장애인 관련 법령 그러면 한 17개 정도를 꼽는데, 그거를 체계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UNCRPD의 패러다임을 잘 반영하고 인권과 복지의 본질적 내용을 담아 다른 장애인 관련 법령을 통괄할 그런 상위법 개념으로서의 장애인 권리 기본법 제정, 이게 이제 현실화시킬 때가 왔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장애계 당사자, 활동가, 전문가들의 집단지성과 지혜를 모아서 2021년에는 장애인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좀 그 법적인 부분의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게 느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종훈 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그냥 알짜배기만 딱딱 정리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어떤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면 뭐 순번 정해서 뭐 어떻게 하십시오. 저희 이렇게 할 텐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잠깐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서 잠깐 멈췄는데요. 저희가 다른 토론회하고는 달리 좀 자유적인 분위기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어떤 이 토론문에 대해서 주제 발제 원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오늘은 러프하게 이 발제 주제를 보고 저희가 느끼는 대로 좀 각자의 의견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그 장애인단체 총연맹이나 우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나 기본법하고 권리보장법의 양축에 있어서 중심 역할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자리를 갖는다라는 게 그렇게 생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토론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먼저 꺼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을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이 아까 박정훈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듯이 권리보장법하고 기본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게 좀 양쪽의 축으로 그냥 평행선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게 낫냐, 요게 낫냐, 아니면 이게 틀리냐, 요게 맞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이 아니라 기본법이 갖고 있는 성격하고 권리보장법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아까 박정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본법은 좀 상징적인 큰 틀이 될 수 있는 모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권리기본법의 성격인데 거기에 그거에 비하면 기본법은 실행적인 그 권리보장법은 실행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권리보장법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기본법하고 이게 대치되는 그 권리보장법이 서로 대치되는 관계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기본법은 상법의 어떤 틀의 축을 넣는다면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시행적인 부분에 권리보장법이 같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틀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부연시키자면 제가 이제 그 기본법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권리보장법이 불필요하다라기보다는 기본법이 있고 장애인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에 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 인권에 관해서는 권리보장법이 있고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체계를 만들어가면 이제 그 이전에 그 권리 기본법도 마찬가지고 보장법도 마찬가지고 복지법도 만들면 그것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거를 자꾸 이제 그 개정을 붙이게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서 제가 그리는 그림은 기본법이 있고 인권에 관해서는 보장법이, 복지에 관해서는 복지법이. 그러나 이것이 같이 인권적 복지, 복지적 인권 같이 이제 규율받는 CRPD까지 겸했나 그거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보장법에서는 인권 관련 장애인 법 영역을 어떤 식으로 체계할 거냐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좀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재현 국장님께서 지금 권리보장법 관련된 그 민간협의체에 들어가 계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제 저희가 그 내용적인 거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현재 발의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권리보장법 주 발의 단체이긴 하죠. 우리 전자연합. 그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 저도 했었죠. 같이 검토할 역할을 함께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도태훈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기본법과 권리보장법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체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지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드는 생각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체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이슈가 달라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법체계 정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 법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출발점은 모두 같다는 걸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이 엉망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하는 문화를 다시 한번 이건 동의하고 전체가 동의해야 된다가 첫 번째 관점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가 느낀 점은 이 기존의 이 권리보장법이나 기본법 과정도 우리 변호사님 원고에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사실 원고상의 1번과 2번은 같은 법입니다. 양승조 법안도 저희가 권리보장법으로 처음 통합 발의를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오재세 의원이랑 김승희 의원 발의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의한 거는 그거는 좀 같은 개념이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이제 민간의 원칙 말씀 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국정과제 공약 뭐 이렇게 지금 권리보장법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기존하고 달리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의 관점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너무 무겁고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별도 법령과의 관계, 그 뒤에 생겨난 추가적인 법이라든가 조달 체계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정비할까를 논의해야지만 이 다음 단계로 간다를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간 협의체라서 교수님 뭐 이렇게만 참석하잖아요. 그 전 단계 실무협의체를 제안해서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쟁점을 정리하는 쪽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또 대여섯 번의 실무협의체를 조정하자까지는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면 체계 정비나 뭐 이런 거 쟁점과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얘기해야 할 시점은 뭐냐면 내용입니다. 내용. 복지법에 문제가 있으면 뭘 채워넣고 현재 있는 법 체계든 서비스 체계에서 뭘 우리가 보완해야 될지 내용 중심으로 주제가 옮겨가는 시점이다. 하지만 그걸 법으로 어떻게 풀지는 또 이제 이슈의 논의의 시기가 있고 쟁점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애단체에서 발의하고 뭐 이런 주체별로 법 체계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논의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 건 실제 작동하기 위한 법체제를 이슈를 같이 붙이고 얘기할 때 얼마든지 같이 조정하면 되는데 뭐가 지금 문제인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요. 나머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현재 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시하신 이 권리기본법 그 쟁점에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권리보장법이든 뭐가 됐든 다 동의하실 거예요. 첫째가 뭐 장애 정의라던가 ICF, 지금 UN CRPD 이런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있으니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권리 보장적인 측면의 것들이 법의 어딘가에 담겨야 된다가 하나의 쟁점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낸 부분이 있다가 하나라면 권리기본법 안에서 지금 기본 취지나 필요성 담고 계신 건 너무 동의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관점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런 권리보장과 권익옹호,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찌됐든 분절되어 있고 모자라니 현재에서 어떻게 보완할까의 쟁점이라면 지금 뭐 학대특례법도 별도 발의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복지법에는 없고 저희는 일단 권리보장법 안에 넣자고 한 거지만 어디서 풀지 이런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비 작업 중에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권리보장과 옹호 측면이 두 번째 쟁점이 되겠죠. 그건 모든 단체가 함께 얘기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소득보장과 실제 서비스 측면인데 뭐 기본소득이나 표준소득 관점을 사실은 이 권리보장법 안에는 표준소득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요즘에 재난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연금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이런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세 번째 쟁점은 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죠. 현재 체계에서 뭐 커뮤니티 케어나 정부에서도 그 뒤로도 이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로도 또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하고 발달장애 국가정책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센터라던가 커뮤니티는 또 어떻게 할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포괄해서 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실제로 선택하는 선택권을 늘리냐
그것이 실제 인프라하고 연계되느냐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건 권리보장법에 가장 큰 이상적으로 담겨 있죠. 무겁고 가볍고 법 체계를 현재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 두 가지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네 가지의 쟁점에 장애계가 현재 법이나 현재 책임 부족하다를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그래서 권리보험법 안에 담겨 있는 건 그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쟁점 중에 장애 관점, CRPD 관점이 어디에도 법적 공개 없잖아요. 그걸 넣어야 되고 각종 시책에 있어서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지금 넣으신 걸로 기본 보여지는데 내용적인 측면에 너무나 동의하는 바고 권리보장법이든 기본법과 무슨 체계든 그건 보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또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내용 중에 되게 저는 인상 깊고 또 생각이 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이거 보면서. 첫 번째 이유는 우선 기본법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본법의 가장 중추적인 조항들의 모든 내용들이 CRPD로 아예 도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냥 컨설 V 정도로 많은 안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것 중에 이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언적인 조항들이 과연 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 계속 끊임없이 그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추후에 이제 그게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권리보장법도 이제 같이 발의가 되었고 그래서 병합심사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합심사 하면서 이제 기본법보다는 권리보장법 중심으로 왜냐면 왜 그 당시에 권리보장법이 선택이 됐었냐면 전제가 달랐던 거예요. 원래 기본법은 기본법의 그 법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목적이었고 권리보장법은 장애인 복지법을 대체하자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왜냐면 기본법은 제정이 되면 그 밑에 하위 법률을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체계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 그 시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가졌었고요. 반면에 권리보장법은 모든 복지법, 장애복지법이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 체계를 다 들어갔고 그 위에다가 인권적인 내용들을 얹은 상태의 법률이었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가져가면서 껍데기만 가져간 거예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그거 대통령 저걸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장총하고 전장님이 만들어낸 초안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본인들의 정부안을 새롭게 좀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몇 가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서비스 한 10개 정도 그때 논의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주요 쟁점이 되는 서비스 중에서 현재 장애인 복지법이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재논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현재 그 민간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안에 내부 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까 박정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권리보장법에 보다 지금의 정부안들은 훨씬 그러니까 뒤로 후퇴된 법안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법률 안에 법체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장애인 협약 그것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지는 그 후에 와서 같이 만들어지면서 조합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장애인 권리 기본법 제정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면 전 사실은 좀 회의적인 게 현재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논의 안에서 과연 이게 얼마큼 수렴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장애인 권리기본법이 제정됐을 경우에 CRPD로 본주하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것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법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사립지원법부터 해서 옛날에 활동지원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다시 밑에 또 계속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장애인 복지법을 밑에 넣고 차별금지법 밑에 넣는 방식이라면
너무 훨씬 오히려 더 복잡하고 체계가 복잡해지고 상태가 돼서 누더기법이 되는 체계가 돼서 요건 잠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질적인 말씀 얘기를 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 저희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에서의 지금 협의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관점을 보여야 될 것은 쟁점 위주로 지금 논의 과정을 좀 옮겨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도 그건데요. 첫째는 정부가 하고 싶은 것만으로 자꾸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쟁점으로 한 세 가지의 관점이 장애 개념, 환경 개념, CRP 개념은 최대한 권리 보장 개념을 어떻게 복지법 개정하면서 넣을 것이냐를 논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있는 것들에 있어서 변화나 지금 타법 추진하는 거나 또 하위 법령이나 타법으로 나누면서 이 무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논의. 세 번째가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 소득 보장이라든가 서비스도 그냥 공급자 중심으로 계속 설계하는 걸 계속 요더기처럼 넣는 거잖아요. 그건데 지금 이 세 가지조차도 정부에서는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어쩌면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거 이상을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이제 실장님이 그런 말씀 주신 거죠. 이 권리기본법에 대한 논의 시점과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도 저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사실 권리기본법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 담겨야 할 상황이라고 같이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 앞단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네, 제가 이제 좀 우리 주성희 간사님이 좀 후원부에 합류가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김광훈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주성희 간사님한테 이제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요. 이제 우리 권재윤 국장님이나 우리 이용석 실장님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저는 하나의 물음표를 이제 던지고 싶은 게 그럼 권리보장법이 모든 법안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니 뭐니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담겠다? 전 솔직히 너무 좀 이게 갖고 있는 그릇보다 담으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좀 가감하게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거 요거까지는 우리가 담아서 나가야 된다.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권재현 국장님 얘기하고도 저는 좀 일맥상통하는 게 법 체계를 구성하자는 게 아니었고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현장 가면 야 기본법이냐 여기냐 태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합리적으로 나가겠냐 이게 아니라 야 보장법이 낫지 않냐 실효적인 게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상징적이고 이게 구체화되려면 오래 걸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죠.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 좀 괴리감이 있으니까 좀 저는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우리 주성희 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보다 좀 젊은 세대시잖아요. 저는 근데 좀 오늘 배우러 왔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고요. 제가 이영국 실장님이랑 김재영 국장님 말씀 듣고 생각한 게 차별금지법이나 권리보장법이나 권리기본법이나 하여튼 권리보장법이 다 맥락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하고 모두가 권리를 지켜야 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다 경제적으로나 시민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 보호에 관한 말씀을 안 하셨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역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모든 국민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여기? 예, 예. 기본법이? 네네. 그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다 그렇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명목화 안에서 법 안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예. 장애라고 네. 보호해야 된다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주장하지 않으시고 네. 지금 예, 소리는 안 났지만 헉헉 하는 소리가 내용적인 들렸는데. 측면은 이제 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네, 네. 아까 이제 그 권리기본법이라고 할 네. 때 이제 하나의 법이면 전문은 나오겠죠. 네. 그 안에 그 요소들이 음. 전문 안에 이렇게 담겨지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거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이제 항상 고민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권리보장법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기본법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권리기본법이든 권리보장법이든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장애인 당사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안의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받는 게 장애인 당사자들인데 가장 공통된 관점은 우리가 이 법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실효적인 부분의 삶에 그들의 삶이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근본적으로 두 법안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 고민점은 이제 뒤로 제끼고 우리가 그동안 했는데 뭘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건 계속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저희가 이제 얘기했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순전히 법률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저도 그 한국장청에 가가지고 권리보장법 할 때 다 그 복지 서비스 말고 앞쪽에 그 인권 부분, 권리 부분을 저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거대법의 출현을 두려워해요, 정부가. 그러니까 분량이 많고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법의 출현을 왜 두려워하냐면 그게 너무 강력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법은 그냥 뭐 이렇게 센 거가 하나의 측면에서 세게 나오는 거는 그 정도야 뭐 한두 개 뭐 근데 유명한 게 와가지고 그냥 확 부담을 줘버리면 정부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부는 명칭을 권리보장법이라고 써도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 전략이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그 장애인복지법을 발의한 양 의원님이 저희 뭐 같은 동기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한데,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물론 법이라는 게 그냥 집어넣으면 늘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복지와 인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딱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이거는 체계적이지가 못해요. 거기다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회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도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증진을 가져오면 우리는 오케이인데, 근데 법률가나 국회 입장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권리보장법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이름을 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게 어렵네?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이란 이름 안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그것도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뭐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들 쪽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용이 있단 말이지. 어느 법에 집어넣을지는 지금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넣고 싶어 해요, 법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 건가? 그러니까 기본법에서는 이 정도 해가지고 탁 통과시키고, 그리고 권리보장법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복지와 인권을 통합하는 예전과 같은 이제 거대한 분량이 많고 상당히 무겁고 정부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한때는 법지부가 이거 받겠다는 말도 했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개인 생각이고 이거 못 받는다. 이 정도 법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리보장 그 기본법을 최근에 장애인 기본법에 좀 찬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나누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체계적인 입장에서 기본법에서 인권과 복지 핵심적인 내용을 넣어준다는 거죠. 양쪽을 다 규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안 돼,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나 그 국회 입장에서 통과. 그러면 복지법에서는 복지와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근거가 여기에 근거를 두면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선언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근거를 발판으로 복지법에 소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작전은 이런 거를 온라인에 해도 되나?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 작전은 뭐 입법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만들 때는 욕심이 이만하죠. 장애인 당사자도 이만큼 원하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끝나면 이제는 보수 정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욕심을 줄여서 될 만한 거를 만들어. 근데 핵심적인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딜을 하죠. 근데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이나 징벌적 손배를 빼는 대신에 부분에 구제 조치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입법 전략인데 이게 저 생각은 지금의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장애인 기본법에서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잘 정비해서 특히 UN CRPD의 내용을 상당 부분 정화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복지법은 이거에 근거해서 복지와 서비스 분야를 훨씬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권리보장법은 차별금지법과의 관계가 약간 저도 고민스럽긴 한데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서 관련되는 법을 정리한다. 예컨대 나머지 법은 경량화시키는 거죠. 근데 뭐 학대 지금 사실 이거 뭐 재밌는 게 연구소의 사회는 학대 피해 그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같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뭐 형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내에서 구조의 문제.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신안 염전 사건 나온 다음부터는 학대 피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따로 이제 그 분리해가지고 살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고민을 할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를 만들어 봤거든요. 형량을 강화시키는 쪽도 가중 처벌하는 것도 해봤고 그런 서비스 내용 특히나 이제 권리 구제의 내용을 막 집어넣는 것도 해봤는데 그게 권리보장법하고 또 겹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겹치는 거는 뭐냐면 권리보장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거가 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재영 국장님 말씀에 그 가장 제가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1순위. 두 번째, 뭐가 필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복지 서비스 영역인지 권리의 영역인지를 좀 분별을 해서 저는 그거를 좀 나누어서 부담 주지 않지만 법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다른 욕심이 없어요. 저는 법이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그거를 근거로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법을 우리가 떠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따금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100을 통과시키랬더니 왜 70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00을 만들려면 평생 가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80이라도 70이라도 될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원칙이다.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훨씬 편해요. 이게 제정되면 이거를 근거로 이거를 확장시키고 이게 제정되면 나중에 개정하면 돼. 정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법 전략을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거를 기술적 방법론이라고 썼다가 기술적이라는 건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그냥 방법론으로 썼는데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 오케이.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어디에 어느 법에 적재적소에 집어넣을 거냐. 그리고 그거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질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은 거기에 맞는데 근데 소득보장이라는 제도를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금액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작다고 요거를 안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걸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 보장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 다음에 증액하면 돼요. 근데 요 수준이 안 됐다고 아예 법에 그러면 안 넣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세월에 요거 있잖아요. 요 수준을 맞춰서 법이 제정된다는 건 하세월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정을 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제가 너무 그 입법 기술자처럼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권리보장법을 아마 이 정부에서 만약에 권리보장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다면 그거는 원하는 법이 아닐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법이 아니에요. 제목은 권리보장법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법적으로 체계를 좀 중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그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어느 법에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있으면 쉽게 찾아가요. 근데 권리 영역이면 뭐를 먼저 본다. 복지 서비스면 뭐를 보면 돼. 그걸 물론 이제 하나만 봐면 다 알아. 근데 그게 지금 어렵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립적인 관계라거나 갈등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떻게 지혜롭게 방안을 찾아 나가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관철시킬 건가에 지금 직면해 있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TPI에서 처음에 이걸 제안을 받았을 때 원래 저는 권리보장법도 했고 학대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선뜻 내키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던 게 아니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무지 고민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다 하자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저한테 발제하라고 할지는 몰랐죠. 다소 반복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작동 기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제일 그래요. 점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법 차원에서 전략 여기 쓰신 거 말씀 주신 거 다 동의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 그거는 우리 모두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다 내부에도 이제는 뭔가에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법과 뭐 권리조항법 또 어떤 체계로 갈지 않을까 일단 빼놓고 쟁점 관점을 다시 얘기하자면 현재 작동 기재에서 진짜 뭐가 부족하니 뭐라도 넣어야겠다로 지금 가져가야 해야겠다는 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권리보장법 뭐 그거 다 넣냐 아니야? 예를 들면 인권에 있어도 지금 장차법하고 학대통령법 지금 추진 중이시지만 현재 있어서 권익옹호기관도 생겨났지만 권익옹호기관의 한계라든가 뭐 조사에 대한 부분, 구제 부분 이런 거는 뭐가 됐든 거리를 걸어놔야겠다. 일단 권리보장법엔 들어있으니까 그걸 걸어야겠다는 걸 지금 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략이죠. 전략을 저도 공유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소득보장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인 소득과 소득을 넘어서게 하는 무엇이든 조항이든 걸어놔야 지금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나 개인별 계획 수입을 지금 넣어놨는데 무슨 박효선 대표는 민간협의체에서 뭐 그것도 여기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복지공단 모형을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제 시군구나 뭘 활용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커뮤니티든 뭐 지역사회 탈시설 나오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아울 수 있는 게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비라도 뭐 하자. 예를 들면 지금 부족하니까 쟁점으로 자꾸 끌고 가고 야 그게 여기에 넣을 것이냐 복지법을 개정할 것이냐 기본법에 그런 뭐가 강구해야 한다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체계상 그럼 그걸 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쟁점이 근데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주제로 막 가요. 기본법이 좋아요, 권리보장이 좋아요. 이게 되겠어. 이렇게 거기에 휩쓸리면 정부는 그냥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짬뽕 뭐가 버무려가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으로 제도화시키는 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법이 있고 보장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뭘 집어넣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100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100가지가. 그러면 이 100가지 중에 요거는 복지법 적용이니까 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가야 돼. 요거는 요 정도는 권리보장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학대 쪽은 여기 있네. 차별 쪽은 이쪽에 있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법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집어넣대. 물론 거기에 이제 맞게 책에 맞게 넣어야겠죠. 전혀 무관한 걸 막 갖다 덧붙이면은 나중에 분명히 탈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만큼 뭉텅그리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지? 그러면 요거는 권리보장법의 영역이야. 아니면 기본법의 영역으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는 게 좋겠어. 요거는 대단히 사실은 본질은 우리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법제도적으로 구현하는데 어떤 방식을 택하냐는 오히려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싸움이 붙으면 마치 권리보장법파와 기본법파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방법론은 사실 우리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권리보장법 안에 다 넣어준다면 기본법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법이 통해서 이렇게 근거를 발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권리보장법에 좀 이렇게 무게를 좀 줄이면서 인권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말하는 거가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권리기본법을 다시 추진하시는 걸 몰랐다는 전제에서도 그냥 권리보장법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가능하게 할까 고민할 때 이런 기본 개념, CRPD 개념, 권리보장 개념을 어떻게든 넣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권리기본법으로 준비하시는 거를 알고 나서는 지금 이제 변호사님 방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까지 좀 드는 거죠. 지금 더 이상은 이 법으로 해야 돼, 이 법으로 해야 돼 논의하면 그냥 이번 정부에서 그냥 상당히 허무한 싸움. 그냥 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라기보단 저도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그 협의체 구성을 한다라고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복지부 관련된 이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솔직히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장애인의 실질적인 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고작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저도 지금에 와서 얘기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제 이쪽 캠프에 들어가서 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공약 내용하고 또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중도에 그냥 나와버렸는데 근데도 거기에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 가지 법안이 싸웠을 때 복지부에서 오케이 니네 알아서 싸우네?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권리보장법을 어떤 내용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비록 권리기본법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푸시를 하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100%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못 담아내요. 한 60%, 70% 담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한 60, 70%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권리기본법에서 좀 하면 어떻겠냐. 전략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푸싱하는 부분으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일을 계속했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차별을 금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권리구제를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명을 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상한 법이에요. 사실은 차별도 넣고 권리구제도 하고 등도 들어가있어요. 등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 그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거 외에도 왜냐하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 게 인권 관련 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당히 많은 법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에라도 끌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가 맞니 안 맞니 뭐를 빼니만 해도 뭐 없잖아 지금. 이 관련된 법이 없으니까 여기도 넣어도 됩니다. 그 선에서 이게 포섭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하고는 2008년, 7년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관련 개별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달 체계가 이렇게 때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고민되는 게 어떻게 하면 전달 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건가. 요즘에 은행에서도 원스톱 서비스 하잖아요. 어디를 딱 가면 내 모든 내가 장애인 1인으로서 딱 갔을 때 나의 문제가 복지든 인권이든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법하고는 좀 달라요. 법은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행정 시스템으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국가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계속 막 다 딴 데 돌아다녀야 되면 행정청도 돈 무지 많이 들고 인건비 많이 들지만 장애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근거가 되는 법은 좀 다양할 수 있지만 이게 전달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그것이 그 인권보장이나 서비스로 갈 때는 집중돼서 이 안에서 해결되고 그 안에서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각각 경우마다 어떻게 다 전문가를 뽑아요? 여기서 특별히 특화된 복지 자격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인권에 대해서도. 근데 요즘에는 복지는 조금 알지만 인권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인권은 막 하는데 복지 시스템이나 체계를 전혀 몰라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발달 따로 있어야 되고 뭐 따로 물론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훨씬 이제 때가 되면 때가 돼야 돼. 그거는 무르익어야 돼.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서 힘들어 이제 하나 합쳐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올 때가 그 어떤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튼튼한 하나의 강구한 서비스 시스템 전달 체계로 가져가듯이 법도 이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고민이 원칙이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다고 뭐 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이용석 씨. 네네네. 저야 뭐 지금 이제 공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 현재 권리부양법이 옛날에 처음에 낸 거랑 전혀 다른 거로 가고 있는 것도 대충 알아요. 왜냐면 그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관련된 연구를 했었잖아요.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그때 뭐 어떤 걸 했냐면 선택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선택지를 찾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장애인 기본법이 논의가 끝을 맺은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정부 그때 선거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두 개가 이제 병합 심사 본다는 얘기가 계속 나돌았고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접속 권리부양법을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법이 시나브로 이제 사라지고 권리부양법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또 권리부양법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긴 했는데 또 그 이름만 가져가가지고 새롭게 논의를 만들어 달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현재 지금 논의했던 것처럼 전체가 20가지라면 그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법으로 체계화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박정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권리 기본법이 그때 그 연구에서 그 장총희 그 이승기 교수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섰냐면 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권리보장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이 처음에 발표했었잖아요. 표 안에 체계가 우선으로 만들고 나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이게 또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헤비하니까 작년에 전장에서도 이거를 권리 쪽하고 서비스 쪽을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고민은 뭐였었냐면 당시에 권리부양법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만약에 장애인 복지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라면 요거를 좀 현재 이 헤비한 법을 좀 뜯어서 권리 중심의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이제 서비스법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해보자 이런 안도 있었어요. 사실은 좀 나눠서 좀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으면 야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기본법하고 뭐가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인 이 법 체계가 없이 그냥 17개 법안이 쭉 만들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욕심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장애인 쪽이, 하나는 이 17가지 장애인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좀 잘 만들어서 이걸 시스템화 하느냐 하나 문제. 또 한 가지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갖고 있는 그 서비스의 중심의 법을 어떻게 권리 중심으로 전환해가지고 만든, 이게 두 가지의 고민들을 안에서 왔다 갔다 지금 언제는 이거, 언제는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단계는 후자 쪽으로 저희가 다시 제안을 하고 그런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상 그러니까 이참에 법도 정비하자 아까 이제 그게 전자였다면 그거보다 어찌됐든 정부도 이름만 바뀌든 어쨌든 속이 어떤 생각이든 이 안에 뭘 할 생각은 있는 거거든요. 이 앞으로 2년 뭐 이렇게 1, 2년 남은 사이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그 후자 쪽으로 지금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내려놓는 상황으로 바꾸면서 이 이름을 바꿔서 전면 개정하자로 일단은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쟁점 위주로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던 거, 하던 것 말고의 그러려면 왜 바꿔? 이런 질문이 다 공격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해서 담아야 된다라고 논의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저 두 분 말씀 주셨지만 그것들을 그냥 이제는 발의단체랑 뭐 이렇게 학계만 또 아니면 정부만 논의하면 계속 그냥 그 안에 머물 거예요. 뭘 얘기해도. 근데 이제는 저희가 국회든 정부든 뭔가 이 대립을 시킬 테니 그때 이제 기피하던 다른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이런 CRPD나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도 체계가 필요하니 이참에 같이 논의점을 그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이렇게만 하고 아직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저희가 실무협의회에서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실무협의회 하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지가 나오면 저희가 국회나 다시 또 통해서 하면 다시 단체에서 얘기해서 어찌됐든 결론 내게끔 자꾸 이제 몰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게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공유를 지금 실시간에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권리보장법이 가장 현실에 가장 가까운 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이 권리기본법은 권리보장법의 어느 쪽에다 붙일 것인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아까 애초에 처음에 이제 저기 뭐 박동훈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권리보장법 안에 서비스니 권리 뭐 인권 다 집어넣어가지고 희미한 법이 됐으면 이 권리기본법 그러면 인권하고 권리 부분만 똑 잘라가지고 새롭게 구성되는 건지. 아니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 공 국장님 이야기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예상을 하면 이름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인데 내용은 기본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안 되게 저희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현 정부가 입맛을 다시기 딱 좋은 거는 권리 기본법의 내용인데 이름만 보장법이에요. 그렇게 예, 그게 딱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국장님 말씀을 약간 제가 덧붙이자면 그런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인권과 복지가 전부 다 아우러진 법은 사실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이 됐든 실질이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작전은 인권과 복지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 거잖아요. 복지법을 완전히 전면 개정해볼까? 아니야, 요거를 별도의 이름을 가진 권리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다 집어넣어볼까?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은 유사한 상황으로 갔던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인권과 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CRPD의 내용을 담보해낸 그런 의미에 때로는 선언적일 수 있지만 다른 법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준다. 그러면 이제 뭐 원칙, 선언, 뭐 어떤 뭐 본질 이건 다 여기 장애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서비스 우리가 권리보장법 할 때 뒷면에 서비스 복지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는 복지법 쪽에서 완전히 전면 개정한다. 복지 서비스 쪽을 확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권에 관한 거는 장애인 차별법, 뭐 학대 관련 어떤 관련 거를 다 고민을 해서 권리보장법 쪽으로 집대성한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축이 우리가 원하는 그 내용을 다 담보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물론 이제 개별법이 다 필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니까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 자리에 올 때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갑자기 이제 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제가 이제 발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했을 때는 제가 막 기간을 더 달라고 했던 건 그 고민인 거예요. 계속 저는 권리보장법이 삘이 꽂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가서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내가 기본법을 이거 발제를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건 물론 이제 다른 뭐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제 결론을 어젯밤 내내 내린 거예요. 내려서 이거 쓰는 데는 별로 안 걸렸어요. 사실은 정리하고 쓰는 데는 몇 시간 안 걸렸는데 그 고민을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하고 막 메모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떤 정보이든 간에 실현 가능한 거가 뭘까? 1순위 기본법을 만들자고 하면 그것 자체는 그렇게 저항이 크지 않을 거다. 왜냐면 유엔 장애인 권리 국제 규약이 들어와 있어? 근데 별로 부담이 없어 보여. 네. 근데 뭐 장애의 개념이냐 어쩌니 뭐 의료적 관점에서 뭐 이렇게 이제 쭉 해놓으면 그게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 법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노리는 건 딱 그거예요. 그 기본법이 근거가 된다. 그러면 예컨대 복지와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방향을 정하였을 거 아니에요. 기본법에.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이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이거저거 계속 주장했는데 왜 안 돼 있어? 장애인복지법을 뜯어 고치는 거죠. 소득보장은 요쪽에 집어넣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요즘에는 꼭 그게 뭐 복지냐, 그것도 인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주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그 권리보장법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거는 권리보장법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 우리가 이제 상편이라고 했던 윗부분은 권리보장법에 밑에 이제 복지 서비스 영역은 복지법으로 쪼개서 집어넣으면 저는 이 삼도마차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름을 권리보장법을 해도 사실 오히려 그게 기본법이 되기 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법 이거는 진짜 쉽거든요. 약간 뭐가 먼저냐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사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도 사실 다른 연구나 교수 다른 분들도 다 나왔던 그래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 권리보장법 아까 말씀 주신 복지법을 개정해서 서비스법을 보완하고 권리보장법을 놓고 지금 이제 주신 기본법 체계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런 체계를 또 말씀하신 교수님들도 있어요. 복지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쟁점으로 했었고 근데 현재 상황은 아까 다시 돌아가면 권리보장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의 발의한 명도. 복지법은 일단 다 무시하고 뜯어 고쳐야 된다고 현재 기준으로 하되 예전하고 다른 건 그거에서만 머무르고 해 말아서 시간 보낼 수는 없다가 조금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 주신 세 축이 됐던 뭐 기본법 관계는 그건 또 논의하겠죠. 뭐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에 또 맞물릴 수는 없다가 지금 제일 그거고 뭐가 됐던 논점을 붙이기 위한 작업으로 저희는 이제 할 테니 DPI도 좋고 기본법 이런 거에 지금 변호사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는 결정하는 단계에서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단계로 가는 게 달라졌고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이런 쟁점이 이제는 뭘 결정하는 쪽으로 갈 테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국정과제고 정부나 이렇게 논의할 체계가 있잖아요. 걸 수 있는. 거기서의 출발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만 결정할 수 당연히 없으니 그 다음 쟁점으로 갈 때 이런 쟁점이 중요하지 입법 체계는 그럼 어떻게 할래? 그때 또 논의해서 뭔가의 다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입법의 전략에 있어서 많은 조언이 있으실 테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한 단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장사법도 마찬가지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몇을 택하던 걸 수 있고 입법할 수 있는 과제 전략이 뭔지에 더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얘기한 거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되면 다음 정부에 하지 뭐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어차피 방향성은 같은데 좀 반복론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같은 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언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무게감은 생각들을 안 해요. 예, 왜냐면 그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뭔가 서로 법안이 17개 법안이 현재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야, 그럼 뭐가 기준이 되냐? 기준하고 따질 때 그 선언적인 법이 공통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 국내에 있는 그 기준이 될 만한 법이 없다는 것이었고 근거가 되는 그래서 그렇다면 근거가 되는 법안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아시잖아요. 그 5개년 정책개발 거기 중간 자문을 구할 때도 보면 권리협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과제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그걸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서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 선언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그 CRPD에 기반한 이 부분들이 잡혀 있다 보면 이게 정책에 위반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금 권리보장법 이제 그 포장이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나중에 이제 통과가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할 때도 오히려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럼 죄송한데 네. 권리기본법 제정 준비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복지부에도 지금 공유는 되신 거예요? 공유는 안 됐어요. 왜냐면 모르겠다. 저희가 초반에 그 협의체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입장에서는 참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 장총련 그 의원단체잖아요. 그래서 장청년 들어오니.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회원단체이긴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성하고 또 달랐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서 장총련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 우리 공국장님 얘기하셨을 때 그런 협의 볼 수 있는 서로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고 이제 매듭을 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입법 전략을 따질 때 그 권리보장법에서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일단은 권리보장법이란 이름을 가진 법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최대치는 원래 우리가 했던 인권과 복지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면 만약에 이제 뭐 하나를 줄여야 된다면 복지 서비스를 덜어내고 그 가운데 인권적인 측면,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에 들어갔던 것 중에서도 인권적인 것도 있죠. 소득 보장은 사실은 상당 부분 생존권에 관련된 거라서 그런 거를 이렇게 묶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검토했던 것의 윗부분, 조항 윗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다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그 입법 체계적으로나 그거 본회의 통과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쪽에 집중을 해서 만약에 이제 소득 보장이나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든 근거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애인복지법을 완전히 뜯어 고칠 때 거기는 이제 뭐 전달책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두드러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민간협의체에서 일을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그 안에 그 인권에 관한 내용과 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인권에 가까운 측면을 다 집어넣는다. 전체 옛날에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집중을 맞추고 이제 기본권을 그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요거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기본법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쪽에서 열심히 이제 또 하도록 뭐 장총련 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 전체를 아우를 만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나 발판이 될 만한 규정들을 넣는 거.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쌍방이 서로 지지해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조금 그 모션을 바꾸게 되면
상당히 좀 유효한 싸움이 될 것 같고.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네네. 그 전에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그냥 이제 외부에서 막상 그냥 일을 그런 얘기를 하는 해보니까 거지. 이거야 이거야. 저도 몇 번 부딪히는 거 봤는데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갖고 있는 내용과 역할을 서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어떤 순간에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 할래, 보장법 할래, 둘 중에 하나는 해줄게. 그랬다라면 그 법의 실질에 가까운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권리보장법에 상당한 내용을 인정해 준다면 기본법에 좀 우리 그러면 나중에 할게 이거라도 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안에 껍데기만 놓고 기본법 할래 보장법 할래 그러면 기본법은 내용이 돼 있는데 요건 완전히 껍데기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기본법이라도 자리를 잡아둬야 된다. 그 결정은 이제 나중에 같이 모여서 선택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이제 요 기본법 고민하면서 첫째, 우리가 예컨대 현재 새로 제정을 해야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뚜렷한 그림을 갖고 있나. 예컨대 소득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건지, 확고한 어떤 뭐를 갖고 있나. 그게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 삼각 시스템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는,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저희가 맨날 다른 일을 하다가 집중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세 가지의 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기본법은 CRPD와 핵심적인 선언 내용, 그 다음에 권리보장법은 인권에 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대치 그쪽,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복지법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운 신복지법, 요런 세 가지를 그림을 한번 만들어서 맞춰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원래 그 우리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그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과제하고 결합이 어디인가하고는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그림을 갖고 있냐와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림을 갖고 있으면 어떤 협상 순간에 지혜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요거가 중요하지 지금.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이 없으면 그냥 밀려다녀요. 밀려다니고 뭐가 더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라도 더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좀 가져보시라.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연구소하고 몇 년 동안 그 학대 관련해서 그런 거를 뭐 같이 법안도 만들어 보겠지만, 만약에 보장법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부족한 뭔가가 있어서 개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면 또 그때 또 그거 부분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애인 관련 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슨 충돌 대립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할 거냐의 문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주성희 간사님은 네. 그냥 이거는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하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더 채워가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대 사회는 경계성 장애인들도 되게 많고 소수적인 장애 유형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유형들을 뭐 권리보장법이나 기본법에 다 담을 수 없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분명 생길 텐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반문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법률 전공을 안 했음에도 그 기본법이 갖고 있는 형태는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언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주성희 간사님이 얘기하는, 우리가 현재 법안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애 유형이나 이런 계층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 선언적인 의미의 기본법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대상으로 실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권리보장법이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실효적인 부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세부 논의는 좀 이제 비교해보고 네네네. 어디에 넣는 게 맞나요? 현재 등록제나 장애 유형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그래서 고민해서 넣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행령으로 나가서 끝이긴 한데. 이제 지난번에 그 장애인차별금지법 10주년 그 개정안 만들 때도 저희 이제 장애인법 연구회랑 국가인권위원회랑 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욕심은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장애 전체 관련 법령의 장애의 개념을 달리 넣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요거의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구체적인 기준을 넣을 거냐 어떻게 나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최근에 차별금지법 논의할 때도 장애의 개념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장애나 관련 법령의 장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변형시키기도 했죠. 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갑자기 가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제 관점 자체를 바꾸려고 많이 했죠. 결국 이제 장애 이런 문제는 결국 장애 개념을 넓히는 한도인데 그죠. 결국에는 지금 지향하는 권리 기본법에서 지향하는 CRPD 개념이 들어오면 그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을 시행 체계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에서 넓은 법률 광의의 조항을 만들어놔도 시행령에서 다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지. 지금 현재 장애인 그 종류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되게 조항으로 보면 되게 넓어요. 넓고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시행령에서 15개를 한정해서 별표 1 해가지고 쭉 집어넣고 땡이거든. 요거 한 개를 늘려야 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근에 그 스트레칭 부분 같은 경우 이 스트레칭 부분이 장애인이 아니냐를 대법 판결에서 받았잖아. 받았는데 이거를 장애인 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분들을 뜰의 중국인이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사람을 지적 장애인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100명의 뜰의 중국인이 있을 거 아니야. 1000명의 뜰의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 100명의 뜰의 중국인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대법 판결을 받은 한 사람만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장애 유형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이런 방식으로 복지부는 대처를 하고 실제로 법 시행령 안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요게 꽤 맞추는 방식. 근데 자유판정위원회 몇 번 갔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장애 유형을 넓히려는 얘기도 있어요. 넓히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도 무슨 얘기냐면 현재 법을 못 늘린다는 거야. 아니 그럼 시행령에서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늘 수가 없다는 거야. 판정에서도 판정 방식을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시행령, 그럼 또 판정을 하면 판정 방식 또 있어. 도대체 이거 어디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유형이나 소수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 법에서 없으니 이게 권리기본법에서 장애 유형에 대한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또는 권리적 관점에서 장애를 개념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그 스펙트럼을 넓을 수가 있다.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도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 또 달라. 그러니까 권리보장법 측면에서 같은 법이에요. 장애의 유형 범위 확장해야 되고 이걸 넣어놨는데 시행령에서 지금 등록제 유죄부름은 뭐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법안에서 어떻게 명시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느냐도 굉장히 고민점이고 지금 이 여러 쟁점 중에도 하나하나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다 밀어내고 싶은 쟁점인 거예요. 맞아요. 장애 등록이나 유형도 확대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봐야 돼. 이해는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염려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3가지 장애인계 쪽에 3가지 핵심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는 등록제 폐지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부양의무제 폐지였어요. 관계를 펴지. 예. 근데 그리고 3번째가 이 권리보장법이었어요. 근데 앞서 선행된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아시죠? 실질적으로 장애 유형에 있어서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 개념은 더 근본적으로는 장애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장애 등급제 폐지라는 것들이 서로 접목이 되는 건데 이 가장 바뀌어야 되는 개념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숫자만 없애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 등록제 말만 폐지였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됐고, 또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라고는 했지만 이게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그냥 부분 개정이었죠.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남아있는 게 형식상으로는 권리보장법인데, 저는 솔직히 권리보장법도 실제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한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통령 공약사항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만약에 그래서 통과가 된다라면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그 정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네. 다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의 개념도 그냥 국제장애권리협약이나 이거는 그 복지와 인권의 구별 없이 똑같은 개념을 써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거는 확대해도 국가가 부담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복지 서비스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은 시대 상황에 맞게 국회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청이 이걸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거를 장점으로 삼지 않고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로 조편됐어요. 네, 국회에서 아무리 법 만들어봐라 우리가 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실무행정청에서 구체적인 거는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세계나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줄일 건가에 대해서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뭐로 바꿔놔도 그 범주 안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법률에서 아무리 뭐 좋은 말을 뭐 멋있는 말을 다 써놔도 시행령에서 그 말은 이거야라고 딱 몇 가지로 딱 정하는 순간 그냥 그거로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장차법 만들 때도 장애 개념 자체를 인권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그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확장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씨가 먹히지 않아요. 예. 헷갈린다는 거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아니, 구별할 수 있다. 충분히 다르다 이거는. 예. 장애를 이유라고 할 때 그 장애를 이유로 하는 게 꼭 뭐 장애인 등록증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장애인 복지법하고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법을 바꿔놔도 시행령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기에 들어서 답답했던 게 그 시행령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강법법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조항이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답고 아주 좋은데 그 대상을 다 좁혀놔가지고 지금은 그 건강법 상에 들어갈 대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좁혀놨거든. 그러니까 결국 장애 정도 좁혀놨지, 그 다음에 재산을 좁혀놨지, 뭐 그 다음에 뭐 그 소득으로 좁혔어. 그러다 보면 없어 대상이 아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다 보면 결국은 현재 장애인한테 주어지는 사실상의 서비스가 과연 누가 만든지도 모르겠고 모호해지는 상황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장애인에 관련되는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 그러니까 기준이나 아니면 맞죠,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해서 중심으로 해서 밑에 17개의 법안,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그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뭐 장애인들 편의심리법, 뭐 말 그대로 관찰 몇 센치라고 있으니까 밑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좋죠. 왜냐면 이 모든 법을 해석할 때 이거 위의 법, 권리기본법의 조항을 갖다가 쓰니까 이것이 기준이 돼서 해석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현재 CRPD 갖고 있는 우리가 가장 우리 것을 만들기 좋은 방식으로 지금 CRPD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긴 한데,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법을 이렇게 대비할 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또 고려해야 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제가 가장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가 있잖아요. 차별금지가 이렇게 차별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또 차별이 아닌 경우가 또 들어가 있어. 그죠? 뭐 현재 곤란한 상황, 사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지금 차별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차별 해제 조건이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구제에 대한 문제점 이것들을 깎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장애 차별 금지법 안에서 장애 차별에 대한 문제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 두 법이 안에서 공존해서 싸우고 다른 법이 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장애인 그 권리 기본법 안에서도 결국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안에 CRPC 안에 보면은 하지 않아야 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뭐냐 이거 일반 논평에 보면 접근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접근권에 대한 얘기에서 이거는 접근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들. 그러니까 접근권을 해석해가지고 넣은 게 일반 논평인데 이 일반 논평 안에 보면 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장애인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이거 있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각 국가의 상황이나 재정적인 뭐 정도 이런 걸 다 봐가지고 또 이걸 해석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반 논평이 오히려 현재의 장애인 접근권을 오히려 좀 갉아먹는 방식으로 좁히게 해석하게끔 만드는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사실은 법률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법끼리 싸울 때 거의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차별이 아니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그 단차 소송 아시죠? 네. 단차 소송에서 1차 소송에서 우리가 졌거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좋아. 별표 하나 없다는 거. 이동 발판이 거기서 정한 몇 가지 중에 여러 가지 폐인의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별표에서 이 종류의 발판이 없다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별표 통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편의 제공이 제한되는 거지. 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여기서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하여튼 뭐 그 전체적으로 그 법 시스템은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뭐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허용하는 게 있으면 허용 않도록 하는 게 또 허용을 금지하는 게 있으면 허용하는 그 어떤 역학관계가 있어요. 항상 그 안에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기술적으로 왜 필요한가는 뭐 여기서 뭐 한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관련 법에 조금씩은 다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몰라도, 우리가 좀 이제 오늘 가장 큰 과제는, 기본법과 권리보장법이 충돌하거나 모순되거나 선택해야만 되는 그건 아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의 문제에서 역할 분담의 문제인 거고 일단은 각자가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보장법은 보장법대로 특히나 이제 그 인권 권리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둘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느 한쪽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뭐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그 결정에서 핵심 과제는 그 관련 법이 얼마나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느냐에 있는 거지, 누가 추진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갈등되고 대립되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보다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때 어떤 토론의 그 분위기나 형식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좋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박종훈 변호사님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부터 해서 이제 저는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주성인 간사님이나 우리 권재현 국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정리 말씀에 100% 동의해서 네. 특별히 더 추가 혹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 우리 시장님. 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되게 알차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박정훈 변호사님이
좀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 제가 이제 일 때문에 좀 늦게 확인했는데 오늘 몇 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가급적이면 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빨리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만 되면 뭐 상관없습니다 했는데 양질의 내용의 어떤 토론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코로나가 격상이 됐죠. 요새 가장 이게 이제 신경 쓰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압니다. 박준 변호사님께서 워낙에 지금 일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 아마 노이로제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우리가 어떤 법을 발의를 하든 이게 정말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 고민점에서 오늘 토론회 원문을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토론회 완성문을 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해서 했던 게 아니라 오늘의 논의됐던 내용의 것들을 다듬어서 좀 충분히 이걸 담아서 오늘의 토론회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권리기본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더 보충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권리보장법에 나가는 스탠스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이라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고 그럼 초안에 대한 부분이 올해 나왔다면 내년 이후에 이제 내년에는 이 초안을 가지고 또 다른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 첫 발걸음입니다. 아무튼 우리 패널로 참석해 주신 이용석 실장님, 주성인 간사님, 또 권재현 국장님 그리고 가장 힘들게 준비해 주셨던 우리 박정훈 변호사님께 한번 박수로 유튜브로 이제 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저희 DPI 공적인 행사는 이제 저희가 간담회도 있는데 이 간담회는 다른 형태로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행사로서 오늘 마지막 행사인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부분의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애인권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이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